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이게 상당히 좀, 대담한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쵸. 동아시아 청동기 문명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럽이나 중국이 아니라 바로 여기, 한반도의 포천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그 근거로 이제 홍산 문화나 하가점 하층 문화 이런 고고학적 발견들을 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왜 포천이 그런 주목을 받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변광현, 정영진, 이기문 이런 연구자들의 이론이라던가 또 최근에 한탄강댐 수물지역 발굴 결과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금강산 문명론 같은 해석들이 어떻게 다 연결되는지 그걸 좀 보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포천 기원설, 이 주장의 근거가 뭔지 좀 명확히 해보고요. 이게 우리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역시 그거 같아요. 청동기 문명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이 기존 학설의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거예요. 네, 그쵸. 특히 홍산 문화 같은 경우는 그 연대도 그렇고 유물의 수진도 그렇고 기존의 황하 문명 중심의 시각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아시아, 특히 우리 한반도 쪽에서 뭔가 시작됐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가점 마층 문화도 그렇고요. 이런 발견들이 나오면서 동아시아 자체에서 어쩌면 한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에서 독자적인 청동기 문명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힘을 얻는 거죠. 중국은 이걸 자기들 황제 신화랑 연결하려고 하고 우리는 또 고조선이랑 연결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네. 근데 이 자료들에서는 더 나아가서 금강산 문명론처럼 아예 포천이라는 구체적인 지역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한반도 내에서의 기원설을 더 구체화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용진 연구원의 이론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던데요. 그 공공족이라는 집단 이야기요. 아, 네. 그게 흥미롭죠. 서아시아의 수시아나, 그러니까 지금의 고대 엘람 지역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거기서 온 고도의 기술을 가진 민족 궁공족이 기술 민족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아마 황제족에게 밀려서 동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북경 쪽으로요. 아, 동쪽으로.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동의 맥족, 또 한반도의 예족, 이런 기존 세력들과 결합하거나 혹은 지배하면서 기원전 2333년 고조선 건국의 어떤 기술적, 문화적 배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와, 기원전 2333년.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그렇죠. 그 홍산 문화가 바로 이 과정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국의 고인돌 있잖아요. 네, 고인들 많죠. 이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북방 맥족의 어떤 거성 문화 전통이랑 이 공공족이 가져온 기술이 합쳐진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기술 이전을 동반한 민족 이동 가설이네요, 그럼. 네, 그렇죠. 꽤 스케일이 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기문 연구원의 분석은 또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기문 연구원은 중국 쪽 사료를 많이 분석했는데요. 정영진 연구원이 말한 그 예족이라는 집단이 실제로 문헌상으로도 한반도에 존재했고, 최양 숭배 사상을 가진 농경 집단이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아, 기록에도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또 중국 기록에 보면 그 예족이 살던 한반도에 나중에 북쪽에서 맥족이 들어와서 함께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나라들을 세우는데 영향을 줬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마도 이 공공족 같은 외부에서 온 좀 더 발전된 기술, 예를 들면 청동 재련 기술 같은 걸 가진 집단하고 원래 여기 살던 예족이나 맥족 같은 토착 세력들이 만났을 때 뭔가 큰 기술적 도약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 만남 자체가 중요했군요. 그렇죠. 그런 융합이 문명 발달에 어떤 촉매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포천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포천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건가요? 포천 지역은요, 아시다시피 구석기 유적부터 시작해서요,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원삼국 시대까지 유적이 정말 풍부하게 나와요. 특히 그 자장리 유적 같은 경우는 한강 이북에서는 거의 최대 규모의 마을터로 꼽히잖아요? 네, 저도 들어봤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그 고인돌인데요. 북방식 고인돌하고 남방식 고인돌이 한 지역에서 같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선단리 유적이 대표적이고요. 아, 북방식이랑 남방식이 섞여 있다?
그게 왜 중요하죠? 이게 보통 북방식은 탁자식이라고 해서 좀 더 권력자의 무덤으로 보고 남방식은 다독판식이나 개석식이라고 해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나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한 곳에 있다는 건 뭔가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만났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단순 교류를 넘어서서 어쩌면 서로 다른 배경의 집단들이 꽤 깊은 수준으로 융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천의 지리적 위치 자체가 남쪽의 예족 문화권과 북쪽의 맥족 문화권이 만나는 딱 접경지대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하, 지리적으로도 만나는 지점이었군요. 네. 거기에 만약 그 공공족 같은 외부 기술 집단까지 합류했다면 정말 여러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뭐랄까 용광로 같은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천이 청동기 문화의 어떤 시발점 혹은 중요한 중심지였을 수 있다. 이런 가설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이런 이동이나 교류를 더 촉진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 자료에서는요, 이 문화가 바다를 건너서 영국까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도 하던데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좀 더 검증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만큼 이 문화의 파급력에 대한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이죠. 황제족 같은 세력의 압력을 피해서 해양 루트를 개척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거니까요. 후대에 뭐 도선국사나 무학대사 같은 분들이 포천이랑 인연이 깊었다는 내용도 나오던데 이것도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네, 그건 이제 이곳이 고대부터 뭔가 중요한 땅, 어떤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포천이라는 지역에 가진 풍부한 고고학적 증거들, 그러니까 다양한 시대의 유적이나 또 북방식, 남방식 고인돌이 섞여 있는 그런 특징들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공공족, 예족, 맥족 같은 특정 민족들의 이동과 융합에 대한 이론들을 결합해서 포천이 동아시아 청동기 문명의 아주 중요한 발원지 혹은 중심지였을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기존의 통념과는 상당히 다른 아주 신선한 관점입니다. 그렇죠. 이 관점은 단순히 역사를 보는 틀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주, 기술 전파, 문화 융합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포천이라는 구체적인 지역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어떤 동아시아 문명의 시작에 대한 그림이 어쩌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시죠? 만약에요, 정말 포천이 고대 문명의 중요한 교차로였다면 혹시 이곳에서 시작되거나 퍼져나간 그 영향력의 흔적들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형태로 유라시아 어딘가의 기술 속에 혹은 언어나 신화 속에 숨겨져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상상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거대한 연결고리가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네, 충분히 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